다락방에 숨겨진 삶의 보물들, 살면서 갖고 싶은 것들 네 번째 이야기, 자유. 그것을 지금부터 풀어볼 윤은주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갖고 싶어 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겠죠? 근데 도대체 뭐가 자유로운 걸까요?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지. 자기 방 안에서도 아마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층간소음이 너무 심각하니까. 어떨 때 내 자유를 간섭받아도 되는지, 내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아마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인문학은 역사하고 좀 동떨어질 수가 없어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출발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8세기 중반에 방직기, 방적기, 옷감, 실 뭐 이런 거 하면서 시작이 됐었고, 동력이 발전되면서 증기기관차가 빵빵하면서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죠. 이거는 단순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집에서 꽁냥꽁냥하게 일을 했던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면서 큰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해서 벌어들이는 임금이었었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권력을 얻어가는 시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시절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당시에 공물법 폐지라든가 특히 이제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의 변화였었죠. 예전엔 처음에 선거권이 만들어졌을 때는 경제력에 비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2장, 3장, 돈이 없으면 투표를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는 시점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리주의자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레미 벤담, 파놉티콘을 이야기했었던,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레미 벤담이 인정해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부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애틋한 관계였어서. 존 스튜어트 밀은 뭐 여러 분야에서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대단한 인물이었었죠. 홈스쿨링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 재력과 그다음 개인의 능력과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존 스튜어트 밀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이대로 하긴 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돈이 좀 많이 들고요. 전문가를 불러와서 과외를 전부 받아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랑 같이 프리토킹 하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버지들 중에 새벽에 아들과 딸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예습복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교육법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내 해리엇 테일럿은 원래 그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해서 그 해리엇이 사별할 때까지,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틈을 타서 결혼해서 아버지하고 절연하는 관계가 되기도 했었는데, 애틋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잔혹동화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아내 해리엇 테일럿이 존 스튜어트 밀이 글을 쓸 때마다 그걸 감수해주고 글을 잘 정리해주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글을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 사상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성의 예속 같은 경우에는 여성주의 관련된 책을 쓰게끔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결혼 생활도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죽은 뒤에 밀의 글들이 별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여러 가지 책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그리고 고전으로 추앙받는 책이 바로 자유론입니다. 근데 이 자유론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자유로운 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밀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일까? 인간다움일까? 왜 자유란 얘기를 했을까? 요걸 이제 우리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론이라는 책이 이제 해제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이
선을 선택할 능력과 함께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18세기로 넘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종교의 힘이 강했던 시기이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기보다는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선택 능력이라고 하는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리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선택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될 능력도 선인을 선택할 능력도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진리를 선택할 능력과 오류를 선택할 능력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자발적인 존재이고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의 결과로서 새로운 일이 끝없이 생겨나는 그 새로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 스스로 선택해서 그 결과를 책임져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유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유를 그렇게 마음껏 펼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해보니 좀 어려웠던 거예요. 밀의 경우도 아버지의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문제가 될 것인가, 어떨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은 바로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워낙 고전이다 보니 번역서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세기, 19세기의 이 영국 고어여서 영어로 읽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 번역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해서 이만큼 잘 쓴 책도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었어요.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묻고 있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지 마! 이 소리를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실상 일상생활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계급장 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생각과 토론의 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해서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거라든가 토론 수업이라든가 이럴 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론은 한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아마 1, 2장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그 자유론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좀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한 설명을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같이 책을 읽는다, 낭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뿐이다. 자기 방어죠. 그때 내가 해를 당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나는 차를 몰고 가는데 내 맘대로 가고 싶어. 그래서 중앙선도 뭐고 상관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인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으로 막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혹은 내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 혹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회 안에 살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 정말 오로지 나만의
자유일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늘 우리는 자유를 간섭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래서 미래 자유의 기본 원리는 사실은 유토피아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담배 피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흡연권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죠. 왜냐하면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밀폐되면 안 되겠지. 자기 방 안에서 뻑뻑뻑뻑 펴대면서 그 담배 연기를 맡고 자기 폐가 손상되거나 이런 거, 여기에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거는 상관이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그리고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건 그거는 뭐 알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방관자적인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철저하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간섭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해를 끼치는 경우다. 타인에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타인의 행동이 나에게, 이때를 제외하고는, 상호 관계 속에서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밀이 주장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근사해 보이긴 하나 현실성은 조금 약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기본 영역들은 법적으로 많이 규제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는데 이 자유론에서 몇 가지 나옵니다. 양심의 자유라든가 생각과 감정의 자유라든가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자유, 이런 건 정해져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걸 추구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카페인이 몸에 안 좋긴 하지만 커피를 즐기는 것은 즐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피 마시는 것 때문에 집안 가게가 휘청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 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조출되지 않는 사회라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으면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는 사실은 없겠죠.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영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토론하는 장이고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토론의 장. 요즘 토론 교육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하는 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하는 공부를 하자, 이래서 초등학생들 코딩 교육까지 시키죠. 그만큼 이제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밀도 그 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토론을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경험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만 강조하냐면 토론만 강조해요. 경험을 할 시간을 안 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 기울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기에 또 덧붙여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의견이 왜 잘못되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옳은 의견 못지않게 그릇된 의견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게 된다. 토론의 중요한 내용이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포용력, 관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의견이 좋은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의견인 것만큼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그릇된 의견일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있다. 그러니까 토론은 해봐야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생각이 지니는 유용성과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리 여부에 대해
그러는 것만큼이나 자유롭고 치열하게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용성은 공리주의의 핵심이죠.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은 그 각각의 쓸모를 갖고 있고 그런 다양성들이 모였을 때 더 좋은 생각들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유용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는 개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토론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 유용성, 다양성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각각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가요? 한나 아렌트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었죠. 여기도 그에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자기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별성이에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요즘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통치를 위해서 모든 걸 획일화시키거나 통일시키거나 동일화시키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다양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다양성은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결정 내리기 어려워지니까. 하지만 다양하다라는 걸 통해서 많은 오류들을 고쳐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것들을 획일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게 자유잖아요. 그 아래 잘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모든 인간의 삶이 어떤 특정인 또는 소수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져서 정형화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의 박탈이죠.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이 있다면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꾸려나갈 때 그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기도 하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죠.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 방식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이 개별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자의 경우에 맞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행복해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다양성 속에서 결정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이긴 하지만 남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남의 의견을 들어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주론에서도 그 얘기 했었죠. 군주란 선임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결정하는 건 군주 자신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어떤 상황에든 본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결정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유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자유롭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순이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지금 현대 사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자유의 개념이 변화됩니다. 정치 철학자인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자유론을 내놔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책이 두껍습니다. 밀의 책은 좀 얇은데 이 두꺼운 책 중에 일부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란 이전과 달리 두 개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의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고 하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불쑥 내 방문을 확 여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자유를 선택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섭받지 않는 거 하지마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유 혹은 20세기가 원하는 자유라는 건 뭐냐면 뭐뭐를 향한 자유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요. 기존의 자유에 뿐만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물론 자유와 책임은 한 쌍이죠.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책임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때도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때 자유는 정말로 책임이 큽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실패해도 내가 책임지고 성공해도 내가 책임집니다. 어떤 자유가 조금 더 적절할까요? 사람들은 두 번째 적극적 자유를 훨씬 더 강하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준다는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좋은 걸까라는 건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일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변의 간섭으로부터만 자유롭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혹은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근데 내 맘대로 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자유를 하려면, 자유스러워지려면 잠깐 동안은 자유롭지 않아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많은 것들을 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책의 그 이사야 벌린의 자유로는 좀 너무 두껍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권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이 책도 워낙 오래된 고전인 만큼 번역서가 굉장히 많으니 제가 굳이 여기서 밝혀드린 책 말고 집에 있는 책으로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게 필요한 자유는 무엇일까? 혹은 내가 자유롭고 싶은데 그 자유를 제한할 때는 언제일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 자유가 제한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을 이 강의에서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